안녕하십니까, 이원복입니다. 요새 고생이 많으시죠? 제일 먼저 이 더위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것부터 고생인데,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참 비상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 소위 팬데믹, 범유행이 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독감을 앓고 있죠. 몸살이 아니라 몸살 독감이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스페인 독감 얘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정확하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왔다는 얘기예요. 스페인 독감이 왔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 스페인 사람들이 억울해해야 돼. 스페인에 생긴 독감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캔자스주에 있는 미군 부대 취사병이 최초로 감염됐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918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02년 전이기 때문에 한참 미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1차 대전에 굉장히 군사력이 막 굉장히 동원되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만 1200여 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감염된 채로 그냥 할 수 없이 투입한 거예요, 군부대를. 그 전 세계로 퍼졌는데, 이 통계 이 그림표를 보시다시피 제1차 유행이 크게 번지기 시작한 게 1918년 6월입니다. 1차 대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전체 미군 참전하고 하면서부터 이 10월부터 11월까지 그때가 최고조를 이루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1차 대전이 빨리 끝난 것도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약간 수그러졌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참전했던 군사들이 전 세계로 고향으로 가면서 세계대전이니까 또 한 번 확 퍼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구가 지금 그 당시에 15억이었는데, 전 세계 인구가 15억 인구 가운데 5억이 감염이 됐습니다. 5억이 감염이 돼가지고 5억 중에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1차 대전에 전부 죽은 그 사망자 수가 1,500만 명의 3배가 넘는 그 숫자예요. 그만큼 엄청난 그러한 이 스페인 독감인데, 이 스페인은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하면은, 이게 스페인이 당시에 1차 대전 당시에는 참전을 안 했거든요. 중립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참전 국가들은 전세 보도하게 모든 언론이 총동원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에도 사람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독감으로 사람 죽어나가는 건 그게 큰 관심을 못 끌었죠. 근데 스페인은 중립을 지켜서 전쟁에 관심이 없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도 독감으로 죽어나가니까 이 독감에 대한 그 보도를 정확하게 했죠. 매일같이. 그래서 이것이 억울하게도 스페인 독감이란 말로 불렸는데, 어쨌든 스페인 독감이라는 그 대재앙이 찾아온 지 100년 만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스페인 독감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약간 자지러지는 것 같지만은 6월달 들어와가지고 유럽, 미국 쪽에서 갑자기 더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9월, 11월 때 다시 한번 이것이 팬데믹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 독감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선에서도 말이죠, 당시에 거의 300만 명이 감염돼가지고 거기서 14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무오년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없죠. 그 당시에 사셨던 분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잊어버린 과거지만은 이것이 숫자로서, 통계로서 지금 우리에게 암암리에 하나의 경고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어떠한 재앙보다도, 자연재해, 전쟁보다도 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도 홍역으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가지고 보면은, 하여튼 제일 큰 이 팬데믹이 뭐냐니까 1348년에 번졌던 콜레라 아시죠? 중세기. 중세 콜레라 가지고, 콜레라가 범람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서 1348년에 콜레라 범람 이후에 인구가 확 줄어가지고, 그 당시에 인구가 복원되는데, 원래 유행 이전에 인구가 복원되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러면 뭐가 줄었습니까? 노동력이 준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노동력이 줄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남은 노동력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하늘 높은 힘으로 치솟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도시 노동자 등 해가지고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콜레라가 바로 소위 민주주의의 효시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도. 그런가 하면은 천연두, 홍역, 장티부스 등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염병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제르 다이아몬드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세 가지라고 했죠. 총, 균, 쇠. 잘 아시지만. 총이라는 것은 무기의 발달로 해서 인류가 대량 살상을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균이라는 것은 전염병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뀌었고, 쇠라는 것은 금속이니까 철기를 쓰면서부터 지금까지 동기로서는 개발할 수 없는 자연을 극복함으로 해서 시베리아 평원이라든지 밀림을 극복하면서 인류의 활동 영역이 엄청 커졌대. 이 세 가지가 총균세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균, 다시 전염병이 그만큼 우리 역사를 좌우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2020년 6월 15일 현재 세계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207만 명, 영국이 30만 명 가까이, 러시아가 지금 52만 명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더 늘어갈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의외에도 이 브라질이 85만 명이 넘었어요. 브라질이. 이 원인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리식으로 쪽집게 전부 완벽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진성이냐 음성이냐를 측정을 해가지고 철저한 방역과 수사. 처음에 이제 문을 열어놔서 좀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대응의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금 존경을 받게 됐다는 그런 사례도 됐지만은, 또 하나는 이 자신만만했던 스페인식 집단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페인식 집단 감염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 종두 맞듯이 조금씩 약간 감염돼 가지고 면역력을 키워서 어차피 전 국민에게 퍼지는 전염병이니까 모두가 어느 정도 이 면역력을 키워서 이 집단 감염을 갖다 막는, 그러니까 방어력을 높이자는 그런 하나의 이론적인 그런 방역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뭐 어차피 다 이게 퍼질 거, 이렇게 나라가 몽땅 나서서 금지해서 뭐 학교도 닫고 모두 닫고 해서 그렇게 난리 피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면역력을 높여가자는 그 이야기인데, 이 총리가 나와서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어느 정도 희생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집단 면역을 시행한 나라가 4나라인데요. 스웨덴, 영국, 브라질 3나라였는데 영국하고 브라질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 브라질이 아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것이 집단 면역을 갖다가 안 맞는 데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7, 8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비해서 스웨덴은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한 4만 명, 8만 명,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비하면 적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영국과 브라질은 너무 퍼지니까 일찌감치 단념을 했는데, 이 스웨덴은 끝까지 가다가 6월 달에 들어와서야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포기를 했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그래서 이제 집단 면역이 간여한 스웨덴의 국민성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 놀란 것이 75년대 유럽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미 성인 남녀의 70%가 싱글이에요. 싱글이라는 얘기는 결혼을 안 했거나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아니면 뭐 동거하거나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안고 사는 이 싱글들이 70이에요. 70%예요. 그래서 야, 저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싱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혼밥 좀 들어가고, 그리고 점점 더 싱글 문화가 이제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싱글률도 늘거나 줄지도 않고 출산율도 안 줄어요. 출산율도 당시 1.7명, 75년 당시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3.75명이었는데 지금은 스웨덴이 1.7명 그대로인데 이탈리아는 1.2, 2.3 그럽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둘만 나 잘 기르자고 하는 가족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의 출산율을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죠. 0.9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것은 일종의 재앙입니다. 이대로 가면 40-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인구 비례에서 50% 이하로 한국인이 떨어지면 그건 남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율 저하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대 재앙 중에 하나예요. 정말 시급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또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싱글 가족이 많고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어울리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전부 따로 노니까 자, 우리가 항상 우리 사회 자체가 거리두기 사회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 체제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 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자비롭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공기든 뭐 이 손이든 어디든 뭐든지 다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정말 뭔가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뭔가 믿고 자신과 신념에 그걸로 대체할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철두철미하게 과학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사망률도 제일 낮고 발생률도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과학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학적인 대응을 했죠. 자, 그런다면 이제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포기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러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런가? 그게 복합적인 문제가 많죠. 빈부격차도 그렇고 거기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의 미국 사람이 보험이 없죠. 오늘 신문 보니까 한 사람이 62일간 이 코로나 입원을 했는데 112만 달러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선 자랑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보험이 있다. 의료보험이 있다. 그게 자랑이죠. 근데 바로 옆 나라인 코로나는 영국 시스템을 대가지고, 캐나다는 영국 시스템을 택해가지고 전 국민 메디케어라고 해가지고 보험이 됩니다. 이게 참 나라마다 어떻게 이 국가들이 사고방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유럽의 문제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유럽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모두의 경제,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는 거 알죠? 사회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 모든 재화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인데 주인이 없어요. 모두의 것이니까 이거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고 내가 왜 거기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회보장제가 되긴 되어 있는데 미니멈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미니멈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의 봉급이 캐나다도 비슷해요. 의사가 이게 국립 공무원 비슷하게 돼가지고 되게 집집마다 이 하우스 닥터라는 거 있죠. 홈 닥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캐나다에 가서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게 홈닥터예요. 의사를 찾아가서 홈닥터 해달라고 그러면은 나 이미 10명 이상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또 하냐고 월급 똑같이 받으면서. 이게 사회주의 제도에서 참 좋은 제도인데 아름다운 제도인데 이런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은 아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를 택하는 나라들에서는 항상 문제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의료보험제도가 부실하고 그리고 값싸게 개별적으로 되기 때문에 뭐 하나 검사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건 둘째치고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국민 모두에게 재빨리 대응을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주의 정책을 피는 그런 국가에서 문제가 의사의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고 우수한 의사는 전부 해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약간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잡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존경해오고 이렇게 부럽게 바라왔던 그 유럽이라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허상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겪은 하나의 귀중한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염 정도는 유럽이나 그런 데 비해서 현저히 적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스페인 독감의 예를 처음에 들었듯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도 조심, 둘도 조심, 셋도 조심입니다. 그래서 절대 긴장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게 이태원에 가서 디스코텍 갔다가 클럽 갔다 젊은 친구들이
그 막 귀찮으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큰일 날 얘기죠. 이미 큰일도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야말로 어쩌면 제2차 감염이 온다는 그러한 가정 아래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코로나19를 통했을 때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온 다음에는요, 앞으로의 후폭풍이 가장 심해질 것이 무역입니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언택트와 그리고 거리두기, 이 두 가지가 대전제가 될 것입니다. 언택트라는 것은 컨택트를 안 한다는 거죠. 줄인다는 것이고, 거리두기한 것은 가급적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호무역이 되니까 이제 둘러싸고, 이제는 이 보호무역이 되기 때문에 국제 기후에서 우리 같이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세계 무역을 위한 하나의 그 스킬이 좀 더 아주 교묘한 스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교역은요, 이제 각 나라마다 각계 전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품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런 명성도 있지만은 이제 각 나라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나라 마음에 그 나라 사람들 마음에 맞는 그러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좀 더 퍼스널한 그리고 리저널한 그런 우리의 그 스킬이 필요하게 됐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호무역이 높아지고 세계 무역 장벽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는 언제나 국가적인 재앙이 퍼지면은 정부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일을 수습해야 되니까 이제 군소리 하는 사람 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총력을 모아서 일 좀 하게 해달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도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글로벌리즘의 후퇴. 이제는 글로벌리즘 싫다. 그래서 난민 문제라든지 또는 자유로운 이주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브레이크에 걸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럴 때일수록 극우화, 그 다음에 보수화, 국수주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거 판을 치기 시작하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흑인 아프로 아메리칸계 죽음 그걸 해가지고 엄청나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가지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점점 반대로 또 극우 세력까지도 그거에 또 반대되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윈스턴 처칠도 동상도 부신다고 그러고 깐디 동상도 부신다고 그러고 그 콜럼버스 목을 떼어가지고 동상 목을 떼서 템정해 버리고 이런 극우가 굉장히 극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참 평안한 그리고 안락한 그런 삶은 우리 인생에 다시 보기는 힘들지도 몰라집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교육 시스템.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제이슨 쉔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보면은 지금의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은 길드 시스템이라는 거죠. 길드가 뭐냐? 맨 위에 마이스터, 대가가 있고 그 밑에 부마이스터, 그 다음에는 뭐 상급, 계급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도제, 학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육도 그렇잖아요. 학생이 있고 그 위에는 석사, 학사, 석사, 박사 계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위에 있고 그게 박사가 즉 다시 얘기해서 마이스터고 일반 도제들이 학생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급적이고 또 하나 플러스 요즘에 이 전 세계 교육의 특징이 소위 커넥션 내지는 소위 네트워크라는 거죠. 하버드나 서울대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교육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선후배 간의 연대, 이런 네트워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크, 대학의 교육질 그런 것들을 깨버린 그 얘가 이미 30년 전에 나왔죠. 90년대.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 사람은 하버드라는 대학을 중퇴해버리고 세계 제1의 부호가 됐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 애플 신화 쓰지 않았습니까? 애플. 이게 다 이 사람도 대학교 중퇴했습니다. 이런 선례를 통해서 이런 이 도제 시스템인, 길드 시스템인 이 교육제도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온다는 얘기죠. 급격하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차피 언터치에다가 거리두기니까 선후배 관계 같은 것도 뭐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중소 그 지방 대학들 굉장히 경영력이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서서히 오던 그러한 그 중소대학 그 지방 중소대학들 그런 대학의 그 이 폐교가 이제 집단적으로 갑자기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겪는 위기와 공황이 또 왔고 그 다음에는 그 직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쭉 가다가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파쇼 정권, 나치 정권, 군국주의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그 위기는 세계 근본 질서를 뒤집어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민주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보십시오. 서구라파의 역사라는 것은 서구라파 역사라는 권력 분점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니고 서구라파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1500년, 2000년의 서구라파의 역사는 권력을 쪼개는 역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황하고 세권하고 그것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는 군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입헌 군주주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로 내려오고 요즘엔 시민 민주주의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권력 독점하지 못하게 모든 걸 쪼개는 거예요. 우선 삼권 분립 있죠. 삼권도 의회 그러면 그 지방의회, 그 다음에 그 국회, 외국 나가면 상원, 하원, 정부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쪼개죠. 그 다음에 또 법원도 대법원, 고등법원, 일반법원 이 다 권력을 쪼개요. 아무도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권력을 쪼갠다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에서 나온다는 거죠. 인간이 중요하고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한 개개인이 전체인 국가나 정부나 그보다 한 개인의 인권과 권력, 인권과 권력이라고 할까요? 인권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세력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소위 얘기해서 개인 민주주의 그것을 얘기해서 자본주의와 이 잡목이 된 그 세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서구적 민주주의인데 참 희한한 것이요. 서구적 민주주의가 실행된 것은 세 지방밖에 없어요. 서유럽하고요. 동유럽도 아니고 서유럽하고 그리고 서유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지 여기 북미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여기밖에 없어요. 그 외에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서유럽과 서유럽이 만든 식민지 이외에서 서구적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일본도 서구적 민주주의냐? 아니에요. 여기는 소위 사무라이 정권에 너무 길들어진 순한 양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프티드 데모크라시예요. 한 번도 유혈 혁명으로 권익을 찾아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상부에서 선사해 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일본은 한때 비만세까지 있었는데 아무 말 하고 돈을 내요. 또 그걸.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국민들이 사는 일본은 저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로 서구적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인도가 서구적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는데 딴 말 할 거 없습니다. 인도 카스트 있잖아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 모양새만 서구적 민주주의지 진정한 개인이 주인이 된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싱가포르 그건 도시국가고 거기도 지금 그것도 주도 민주주의, 리딩 민주주의 해가지고 그것은 국가가 전부 앞서가지고 지도하는 그런 민주주의고 홍콩 저 난리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저 뒤에는 대만도 진정한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기도.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4.16, 5.16 등등을 통해 가지고 6.29를 통해서 진정하게 국민들이 그 소위 그 민권, 주권을 우리가 되찾아와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희한하게 대한민국만이 서구 외에는 진정한 서구적 민주주의 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걸 우리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서구적 민주주의가 옳은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완벽하게 개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공동체주의가 강합니까? 유교적 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가 일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자유란 말을 빼자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서구적 민주주의에 너무 깊이 물들어 이미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소중하게 찾아온 그런 그 권익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서구라파가 아닌 데는 그 역사가 전부 권력의 독점 역사예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에는 짜르인 푸틴이 있죠. 중국에는 천자인 시진핑이 있죠. 그 다음에는 터키는 터키의 유명한 건 누구죠? 그 칼리프 내지는 거기에 유명한 이 에르도안이 있죠. 북한은 김씨 왕국의 김정은이 있죠. 절대 도념. 그 다음에는 1916년에 재임 중에 죽었는데 20년간 독재를 거듭해온 여기 이슬람 카라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입니다. 터키 술탄입니다. 여기 에르도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 서구라파가 아닌 지역에서는 권력을 분점해 본 역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를 보면은 여기는 13세기에 징기스칸이 쳐들어온 이후부터는 240년간 몽골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까지는요. 러시아 사람들의 제일 큰 고민이 정체성이었어요. 러시아는 유럽이냐 아시아냐. 240년간 몽골 전통 의상 음식 다 받아들여가지고 동양화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받아들인 것이 권력 독점인데 피오트르 대제라고 그러죠. 피오트르 대제가 러시아를 한꺼번에 서유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서유럽화 시켰죠. 완전히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체성을 서유럽으로 잡고 있지만은 이들 DNA에는 몽골적인 그런 독재 권력의 DNA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짜르가 없어진 다음에 공산혁명이 났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공산혁명에서 온 게 짜르 대신에 들어온 레닌과 같은 공산 독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독재가 짜르건 레닌이건 이것이 독재와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즘에는 푸틴 독재로 들어오고 있죠.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의 특징을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짜리즘.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것은 절대 권력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이거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정교인데 이것은 신에 대한 복종이죠. 신에 대한 순종과 복종. 그 다음에 애국심. 나폴레옹도 물리치고 히틀러도 물리친 두 번의 대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에 기인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조국과 대지에 대한 순종. 이걸 종합하면 러시아 특징은 순종이라는 얘기죠. 이걸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이 러시아라는 얘기, 이 푸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독재 전제 240년에 계몽주의를 겪지않은 절대군주제에다가 낙후된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그 마르크스 변증법 적용을 아래 대치되는 부르주아 혁명을 건너뛴 프로레타의 혁명이 실패할 게 없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 러시아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보세요. 니콜라이스의 절대 황제에서 절대 짜르에서 그 다음에 레닌이란 절대 권력자가 나왔죠. 그다음 짜르보다 몇십 배 더한 절대 권력자인 스탈린 들어오고 스탈린 다음에는 흐르시초프 들어왔죠. 절대 권력자. 흐르시초프, 브레즈네프,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그 다음에는 옐진, 그 다음에 푸틴 들어와요.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서구적 민주주의를 겪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옐진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러시아는 절대로 어쩌면 영원히 서구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 영국을 따라가지 않는. 그는 민주 시스템에 서구적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다음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각 나라는 자국의 독특한 필요 전통에 국제적 가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니즈에 의해서 이걸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 내 정치관을 비판할 권리가 전혀 없다. 내가 독재를 하건 뭘 하든 간에 너희들 할 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러시아적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는 앞으로도 어쩌면 영원히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미 예상되어 있고 이것이 더 공고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뭐냐? 중국은
또 이것이 뭐냐면 개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개혁했고 일본도 개혁을 했는데 중국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일본의 개혁은 이거 성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개혁은 중체 서용, 다시 얘기해서 중국의 시스템, 황제 시스템과 제국 시스템과 그리고 중화 사상을 그대로 두고 서쪽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머리는 그대로 두고 이게 옷만 바꾼다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온갖 수모 끝에 중국은 이 실패했죠. 근데 일본은 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얘기한 것이 탈라 있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 해서 아시아적인 것은 전부 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꿨기 때문에 이 일본의 개혁은 성공해서 곧 대국 세계적인 강대 군사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대표가 뭐냐니까 공산당 아닙니까? 중국은 선거가 없죠.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거기에 공산당원이 8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일반 14억의 나머지 13억 2천만 명의 이런 사람들은 일반 선거를 평생 한 번도 못 해요.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입니다. 공산당원들은 이데올로기가 같죠. 그 공산당원이 뽑은 공산당 대표가 전국 인민 대표를 회의를 열고 거기서 공산당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그 공산당 지도부에서 선출한 사람이 시진핑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모든 권력의 핵심이 전체 공산당을 장악할 수 있고 공산당이 전체 중국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민주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적 민주주의 잣대로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의 중국의 경우를 보면요, 이게 덩샤오핑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978년 12월에 중국의 노선을 바꾸면서 한 얘기가 밖으로는 평화요, 안으로는 정치 안정. 이것이 깨질 때 중국은 대재앙을 경험했다. 이 보십시오. 중국의 역사적인 대재앙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징기스칸이 중국 인구의 3분의 1 죽였습니다. 2,500만 명을 죽였어요. 적은 숫자의 민족이 다수의 민족을 지배하려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만주족,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때 죽은 게 3,50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태평천국의 난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5천만 명 죽었어요. 우리하고는 스케일이 다르죠. 그 다음에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때 2천만 명이 죽고 국공내전에서 1,000만 명 죽고 그 다음에 1,000만 명이 아사하고 대약진 운동에서 3천만 명 죽고 문화대혁명 이렇게 되는데 정치적 안정,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중국이 얘기하는 정치적 안정이 깨진다는 얘기는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할 때 중국은 재앙을 당한다는 것을 이 사람 중국 역사를 통해서 봤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큰 철칙이 두 개의 중국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저기 홍콩에서 지금 그 대문하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서구적 민주주의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대만도 그렇죠. 서구적 민주주의의 맛을 좀 봤죠. 맛을 봤지만 진정을 그건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적인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사회민주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홍콩 대만에서 난리가 나지만 중국은 막말로에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도 절대 허용 안 합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이건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두 개의 중국을 허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 사태, 대만 사태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 번도 서구적 개인주의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절대 권력과 영국의 집권이기 때문에 이 천자에서 순원이라는 절대 권력 나왔죠? 손문, 순원. 그 다음에는 장개석이 잡았다가 장제스. 그 다음에는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 다음에 시진핑 나오고 또 하나도 변한 거 없잖아요. 러시아 보고 중국 보고 터키 보고 이런 거 보면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서구적 민주주의 잣대가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냐?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터키의 경우도요. 터키의 경우도 결국은 이 에르도안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터키 술탄에서 지금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추진하는 것도 푸틴, 시진핑 과 똑같은 절대 권력과 영구 집권입니다. 영구 집권. 이것이 코로나가 굉장히 큰 하나의 그 도움을 준 거죠.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이러한 영구집권 시도가 더 많아질 것이고 여기에 또 여기에 곁다리를 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의 빅토르라는 사람인데 오르반 빅토르라는 사람인데 헝가리가 동양 사람들인 거 아시죠? 옛날에 훈족이 들어와가지고 이 마자르족이라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거기 남아서 세운 나라가 마자르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마자르족이 훈족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터키 그 계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굉장히 동양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성을 쓸 때 도널드 트럼프 자기 이름 쓰고 트럼프란 성 쓰죠. 근데 여기 보면 오르반 빅토르가 오르반이 성이고 빅토르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도널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원복하면 이름 쓰고 성을 쓰고 이름 쓰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헝가리가 어느 정도 동양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동양적인 나라인데 이런 이 2010년부터 이 사람은 굉장한 그 어떤 우파적인 반공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반공은 맞는데 이것은 반소련이지 그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절대 권력 추구자고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가장 흥미로운 것이 이 4월 달에 코로나19 방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계엄령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 권력으로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효화시킬 수가 있고. 그게 말하면 결국은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지금 코로나에서 참패한 그 네 나라가 있죠. 미국, 그 다음에 영국, 러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스트가 지도하는 나라라는 얘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스트가 이끄는 나라가 코로나에 참패를 하고 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이것이 이제 연합통신 기자가 쓴 분석이에요. 보십시오. 보시면 미국이 지금 이건 좀 전통기라서 그런데 200만이 넘었고 브라질 70만이 넘었고 영국 30만 가까이 되고 러시아 50만 넘었고 이런 게 뭐냐면 지도자의 리더십인데 과학자 의견을 무시하고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나라는 어김없이 이런 코로나 참패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잘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 트럼프.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자이르 보이소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게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그 포퓰리스트 밀어붙이는 트럼프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잘 아시는 바고 이 사람들 일종의 포퓰리스트죠. 러시아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데 천재고 그 다음에 보리스 존슨 저 사람도 본인도 권력하면서 대단한 포퓰리스트 정권들 아닙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는 그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면 또 이 독재가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922년에 이탈리아에 파시스트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는 경제공황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 들어왔죠.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등장하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살라다르 정권 들어오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공황과 전쟁을 핑계대서 사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까지 바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독재가 들어오기가 쉽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독재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니까 이 프랑코 말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니까 첫째는 민주주의가 싫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예? 이게 뭐냐니까 우둔한 민중에게 권리를 주는 게 그게 무슨 현명한 거냐? 이게 플라톤 얘기죠. 귀족만이 이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권리를 주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이게 독재자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야말로 미친 짓이다. 51%가 그 돈만 주면 뽑아주는 그런 우둔한 백성들이 뽑는 51%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이게 제대로 된 일이냐. 근데 세 번째 정당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쓸만한 정당 하나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독재자들 특징들이 전부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권력을 다음에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정당도 하나만 남기고 민주주의를 실시하지 않는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평등 소유라고 하는 이러한 게 개인의 권익 그리고 개인의 인권 이런 것을 중시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인데 이제 동유럽의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결국 끝났습니다만은 서구라파에서 지향하는 그런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개인주의는 즉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개인주의는 제일 먼저 맨 밑으로 들어간 것이 그리스의 로마의 인본사상에서 출발하죠. 휴머니즘, 인본사상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이 기독교 사상이 나옵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중세 기독교 사상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재발명이라는 르네상스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나오죠. 계몽주의로부터 다시 인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인본주의에서 이때 특징이 뭐냐니까 개인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인간에서 개인이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개인주의고 그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곧 자본주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세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것이 시행되는 곳이 네 군데가 서구라파,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그 영국 식민지, 미국, 캐나다 같은 영국 식민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가장 유사한 서구적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나라. 근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독특한 게 뭐냐면요. 기독교 국가 아니었죠. 지금은 기독교 신도가 한 30% 되지만,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인본 사상은 지녔지만, 기독교 사상 체계도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가 강했죠? 우리. 예? 심지어는 우리마누라란 말까지. 예? 그런가 하면은 권력 분점의 경험도 없고 군주제 국가였고 해방된 1945년까지 민주주의를 알지도 못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서구적 세계에서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죠. 대단히 독특한 국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의외로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세계를 이러한 서구 민주주의적 잣대로 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구라파 내지는 동양적 그런 잣대는 또 그런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잣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봐야지 이 중국에다가 서구적 인권 잣대 들이대면서 왜 안 왔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해 자체를 못해요.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뭔 소리야 너희들 하는 소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 절대 양보하거나 버릴 수 없는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피 흘려서 쟁취해 온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있죠. 모두 사회적 배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눈만이 세계를 보는 일반적인 잣대는 아니고 좀 더 세분화되고 지역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계를 봐야 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